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도 닥터스의 강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턱을 괴는 것도 그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문제는 턱을 괴는 습관이 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팔꿈치 혹은 손목까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턱을 또 한쪽으로 신전을 시키기 때문에 경추부 염좌를 발생시키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턱관절 질환, 제가 또 치과의사 이기 때문에 그쪽에 또 관심이 많은데요. 이 귀 앞쪽이 턱관절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소리가 딸깍딸깍 난다든지 혹은 입을 벌리고 담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로 식사나 이 대화를 할 때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이 턱관절 장애 그리고 경추 문제를 알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한지 그리고 아픈지 잘 알고 있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잘못된 자세가 신체 곳곳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항상 바른 자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의도 닥터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종필 원장님 그리고 유병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처음 멘트에서 우리 턱을 괴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다리를 이렇게 꼬는 자세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안 좋은 자세라고 알고 있는데 자,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떤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럼 김종필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이제 턱을 괴는 자세가 이제 턱 관절이 많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정형외과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팔꿈치가 눌림으로 인해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손목이 이제 과신전되니까 이 손목의 앞에 있는 인대라든지 아니면 관절 안에 있는 활막염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게 한번 생기면은 치료하기가 대단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럼 유병민 원장님, 다리 꼬는 자세 저도 흔하게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까요? 네, 한쪽으로만 다리를 꼬는 자세를 취하시게 되면은 처음으로는 근육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고 그런 자세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골반, 척추 등의 틀어짐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바른 자세, 그러니까 뭐든지 턱을 괴든 다리를 꼬든 이러한 자세들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들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른 자세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손발 저림증이 되겠는데요. 손이나 발 혹은 팔, 다리에 저리는 증상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흔한 증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혈액순환이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것이 어떠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손발 저림증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혈액순환 개선제라든지 그런 약들을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손발 저림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혈액순환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 몸에서 신경이 압박돼서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고 이 외에도 이제 뭐 당뇨라든지 뭐 이제 만성 신부전, 갑상선 질환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말초 신경병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상포진 아니면 뭐 길란바레처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신경 저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암 환자분들께서 이제 그 암 치료를 받으실 때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세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저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혈액 순환보다는 신경이 네. 눌려서 손발이 저리게 되는 거군요. 네, 오늘 제가 토픽이 너무 좋은 게 오늘 네.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오셨지만 네. 그 치과에서 직업병 중에 이게 목 디스크하고 아. 여기 요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주제가 재밌었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저도 네. 정형외과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뭐 손발 때문에? 저림 때문에. 그랬더니 목 쪽인 디스크인 신경이 좀 눌렸다 이렇게 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손발 저림이 뭐 어디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손 쪽에 저림이 나타나는 부위는 도대체 어떤 신경이 압박당해서 생기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손 저림증을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제 신경이 어디에서 압박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일명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중신경이 손목에서 눌려서 생기는 그런 신경 저림증 증상인데요. 뭐 이제 중년 여성에서 잘 발생하긴 하는데 일을 많이 하시는 젊은 층에서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팔꿈치에서 눌리는 그런 신경병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팔꿈치 앞부분에서 눌리는 요골 터널 증후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목 디스크에서 나온 신경이 이 목을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슴 근육으로 밑으로 지나갈 때 우리가 이제 일명 흉과 출구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경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흉과 출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 이 손목 터널 그러니까 신경 저림증 증상은 뭐 다양한 부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질환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흔히들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저도 강의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많은 환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터널 증후군은 이제 그 손목이 사실 이제 뼈로 구성되어 있지만 뼈를 연결하는 인대로 인해서 이제 터널을 이루는데 이 터널 부위에는 이제 우리가 정중신경이라는 신경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힘줄, 혹은 인대, 뭐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게 압력이 증가돼서 이 정중신경이 눌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손 저림증이라든지 이제 감각 저하 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기는 원인으로서는 이제 주부라든지 미용사 아니면은 식당 근로자 등 뭐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뭐 비만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갑상선 뭐 아니면 신부전 환자들께서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뭐 임산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직업군에서도 잘 발생할 수가 네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 증상이 이제 손 저림증과 이제 감각이 저하인데요. 네. 주로 이제 사진에서 나왔듯이 엄지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 반까지 이러한 저림 증상이 특징적인데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목 디스크하고 연관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뭐 꼭 정확하게 저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이제 더 심해지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밤에 이런 저림증을 해서 자기가 되게 힘들고 잠에서 많이 깨시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깼다 잤다 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으시고 네. 아침에 깨어나서 또 이제 보면 손이 뻣뻣해서 가지고 손이 구부러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제 이 엄지손가락에 이 엄지두덩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반대쪽에 비해서 이 한쪽에 엄지손가락 두덩이가 좀 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신경이 심각하게 마비돼서 이제 근육까지 마비된 그런 현상인데 저렇게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목 터널증의 원인이 손을 많이 사용하는
네. 예, 직업, 주부, 이용사 그리고 치과 의사도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주변에 네네. 이제 은퇴를 앞두신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네. 은퇴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오늘 이 방송을 꼭 네, 한번 많이 보셨으면 홍보해 주세요. 좋겠는데요. 네. 예, 맞아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치료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치료는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까지 심할 정도로 가지 않기 이제 위해서 미리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약물치료. 우리가 사실 약 먹는다 하면은 대단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손의 그 힘줄이라든지 주변 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간 드실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한 3개월 정도까지는 한번 드셔볼 만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손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중요한데 뭐 부목고정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기를 좀 착용하시면 제일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착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 놔볼 수가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자주 맞는 건 좋지 않고 한 번 정도 딱 맞아볼 수가 있고 이게 또 약 효과가 떨어지면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2번, 3번 맞는 거는 주변 힘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심한 경우에는 결국 이제 수술적 치료로 가야 되는데 네. 아까 이제 이 터널 증후군 때문에 이제 은퇴를 고려하시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술 치료가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네. 완치를 할 수가 있는데 예, 뭐 치료 방법은 이제 이 터널에 있는 인대를 절개를 해주는 방법인데 뭐 개방적인 수술 방법이 뭐 고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내시경으로 인해서 흉터도 작고 아주 이제 초기에 회복이 빠른 방법이 좀 있는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이거 다시 재발하고 통증이 뭐 좋아지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게 재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이 신경이 좀 불안정해지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일정 기간 고정을 좀 해야 되는데 보통 저는 한 2달 정도 손을 아예 못 쓰게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쓰시게 되면 신경이 더 불안정해서 네. 오히려 더 염증이 더 생겨서 이 신경 증상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원칙만 잘 지켜주시면은 네. 거의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도 많이 치료를 받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거 희망적인 소식인데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비수술적이든 수술적이든 일단 통증이 좀 느껴진다면 일단은 좀 안 쓰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뭐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 이런 보존적인 치료 방법도 네. 해보는 게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이 눌려서 아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어떤 부위, 어디가 눌려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네.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팔로 가는 신경 중에서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척골신경은 이제 요 그림과처럼 우리 팔꿈치 뒤쪽을 지나서 내려가는 신경인데 주로 이제 그 4번째와 5번째 이 감각신경하고 우리 이 손의 악력, 이 손의 이 힘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팔꿈치 쪽에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그 터널이 그 압박이 되면은 이제 신경 마비 증상이 생기는데 네. 이런 그 마비 증상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그 반복적인 이제 굴곡 작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무거운 거를 반복적으로 들어 날르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팔꿈치 뒤쪽에 신경이 자주 이제 그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팔꿈치 주변에 이제 다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신경의 직접적인 외상으로 인해서 신경이 붓거나 아니면 주변에 팔꿈치 주변에 부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 신경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절염 하면은 우리가 손가락 같은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팔꿈치도 이런 많이 쓰게 되면 이런 뼈가 자라서 막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튀어나온 뼈에 의해서 이 팔꿈치 터널로 가는 그 부위가 눌리게 되죠. 그래서 생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즘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특히 이제 문서 작업을 많이 한다든지 했을 때는 팔꿈치를 구부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자세로 뭐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은 결국적으로 이제 이 팔에 척골신경이 계속 스트레칭되고 압박이 돼서 그때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 알아봤거든요. 아니 뭐 오늘 다 알아보셨습니까? 너무 공부하기 싫어서 한 이렇게 좀 어렸을 때 네. 학창 시절에 잠을 잘 때 네. 이렇게 대고 자게 되면 팔꿈치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 학생분들도 좀 많이 앓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증상이 심한 경우 어떤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감각뿐만 아니라 이제 이 손의 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증상이 오래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감각은 전혀 못 느끼고 이 통증 자체가 이제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쭉 내려가는데 네. 아주 이게 잘 때마다 아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네, 네.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근육이 다 말라서 이 손가락 그림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손가락이 말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저렇게 손가락이 이제 갈기손 모양으로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기손 변형이라고 하는데 네. 저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변형이 오게 됩니다. 네. 아, 이 사진 봤더니 손이 정말 이렇게 갈기처럼 생겼는데 네. 이거 손으로 뭘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자, 저 정도로 심한 경우에도 이게 치료의 효과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실 저렇게 심하게 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경우거든요. 이 신경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만큼 저런 변형이 오는데 저런 변형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네. 제대로 그 원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가 일단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만약에 생긴다 하면은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치료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데 보통 이제 소염제를 먼저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부목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기 등으로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에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문질리 치료, 뭐 찜질이라든지 찜질 치료를 좀 해주는 게 좋겠고, 뭐 이것도 잘 안 되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스테로이드 주사가 뭐 아주 뭐 100%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감각이 아주 심하게 이제 없어지고 저린 게 심하고 우리가 이런 비술적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터널을 절개해서 풀어주는 그런 수술. 네, 수술적인 치료가 네.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 역시 뭔가 일하는 자세나 또 자는 습관이 중요할 오늘 것 같아요. 자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자, 그럼 이 자세 나왔으니까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가장 잘못된 자세는 이제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로 장기간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이제 이런 습관들이 잘못됐는지를. 왜냐면은 이러한 증상들은 한 번 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 누적돼서 이제 이게 만성적으로 되니까 이제 생기는 거라서 이제 본인들이 자세를 이제 옆으로 돌아 누워서 하는 자세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림처럼 자실 때는 이제 팔을 쭉 펴고 정자세로 자시는 거가 가장 안전한 자세고요. 네. 옆으로 돌아서 누워서 이 팔이 굽어져서 자는 자세는 뭐 그 팔꿈치 터널에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잘못된 습관만 바로 잡아도 네, 뭔가 이 터널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양한 상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증후군이죠. 요골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골 터널 증후군, 저는 너무 생소한 단어입니다. 원장님, 이게 어떤 질환이에요? 네. 좀 오늘 주제가 너무 생소한 말이라서 네, 좀 단어도 어렵고요. 어려울 네. 수가 있는데 이제 팔로 가는 신경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요골신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요골신경은 이제 그 팔꿈치의 이제 뒤쪽 돌아서 이제 앞쪽으로 가는 신경인데
이게 이제 그림처럼 이제 그 근육이 있는데 근육 밑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 팔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무거운 거를 많이 드는, 특히 이제 손목을 뒤로 적기는 동작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 신경이 많이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증상이 생기면은 이제 그 팔꿈치 쪽의 통증뿐만 아니라 손 등 쪽까지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저리고 뭐 무디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심하게 되면 이게 마비가 돼서 손목을 뒤로 적혀도 이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마비가 올 수가 있는데요. 네. 원인은 이제 과도한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이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처럼 네네. 그런 라켓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테니스 하시다 보면 이제 서브를 넣거나 이제 네, 스매싱 할 때 이제 백핸드, 백핸드 뭐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근육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테니스 엘보와 더불어서 저는 요걸 터널 증후군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터널 부위에 이제 그 종양이라든지 지방종, 결절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만약에 지방종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반드시 이제 수술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 물리치료, 네. 아니면 보조기 치료 이런 것들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네, 보면 뭐 요즘 최근에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해결이 딱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스포츠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테니스, 네. 뭐 골프, 사실 뭐 저도 검도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부상 환자들을 주변에서 조금씩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손목이랑 팔꿈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좀 다리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이 팔 말고도 발과 다리 쪽에서도 부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발목이 잠깐 삐는 발목 염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인대 손상, 뭐 근육 파열, 뭐 족저근막염, 뭐 이런 병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자, 유병민 원장님, 이 스포츠에 따른 하지 쪽 부상 어떻습니까? 네, 하지 역시 스포츠 레저 인구가 증가되면서 골절, 인대 손상 등 다양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요즘에는 스포츠에 있어서 연령이나 성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상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름도 어렵습니다. 흉곽출구증후군 여기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 흉곽출구증후군 이게 보니까 쇄골 쪽으로 지나가는 팔 쪽 신경이 눌려서 이 양팔 쪽에 저림이 생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나요? 사실 이제 흉곽출구증후군은 이제 이 목 척추뼈에서 나온 신경이 이제 목으로 지나서 이제 목 지나서 이제 팔로 가는데, 이 목에서부터 나온 이제 신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신경들이 이제 그물 모양의 네트워크를 이루는데요. 이걸 우리가 상완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상완신경총이 이 목에서 나올 때 목 근육 사이에, 우리가 사각근이라고 하는데 사각근 사이와 그다음에 이제 쇄골하고 이제 늑골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그다음에 흉근 밑에서 이제 많이 눌리게 되는데요. 네. 이 부위를 바로 우리가 이제 흉곽출구라고 하고, 이 부위에서 눌린 우리가 그 진단명을 이제 흉곽출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진단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의사들도 흉곽증후군을 진단하기 어려워서 네. 뭐 이제 잘못해서 이제 뭐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라고 잘못 진단하는 아하. 경우도 많은데, 네네. 그만큼 사실 진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들은 이제 밤에 잘 때 이제 특히 많이 저려오는데요. 왜냐하면 몸을 눕게 되면은 쇄골과 늑골 사이가 간격이 좁아지게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 밤에 이제 눌리게 되니까 이 환자분들이 잠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 증상은 손가락부터 이 어깨, 목까지 다 올라가니까 그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이게 이 쇄골과 늑골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혈관도 막혀서 손이 맞게 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힘든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우선 이제 그 치료는 그만큼 이제 진단 자체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인지 MRI 등에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도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의학적인 검사, 임상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소염제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체외충격파 등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 등의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치료가 잘 시원찮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직접 목에 있는 근육을 늘려주는 사각근 절제술, 그다음에 아니면 늑골 절제술 등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그만큼 이제 치료도 어렵고 진단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잘만 치료하면 또 잘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흉곽출구 증후군의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방금 말씀을 하실 때 이 흉곽출구 증후군이랑 그다음에 디스크를 좀 혼돈해서 오진을 하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디스크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학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서 쭉 이렇게 들어왔었던 질환들과는 예. 약간 조금 명칭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손저림증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척추에서 오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척추에서 오는 것과 우리가 다른 신경 압박 증후를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추에서 오는 신경 증상들은 대부분은 이제 이 목 통증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목 통증이 있으면서 손이 저릴 때 우리가 이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즉 일명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제 이게 주로 이제 그 검사 방법은 우리가 목을 숙이거나 젖힐 때 그때 이제 손가락으로 찌릿찌릿한 그런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 증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손저림증이 목 디스크와 상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네. 아. 자, 오늘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 갖고 있고 그리고 목 디스크도 갖고 있고 오늘 정말 유용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손저림을 유발시키는 또 다양한 정보에 대한 질환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저림을 유발하는 또 하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번에는 발저림을 유발하는 신경을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네. 신경을 압박하는 부위는 또 어느 부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발저림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시 첫째로 척추관 협착증 또는 디스크 등에 의해서 발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발저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으로는 또한 발목 주변에서 신경이 직접적으로 압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발목 터널 증후군처럼 경골신경이 뒤쪽 발목 터널에서 압박이 되는 경우에는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칭하게 되고 발목 앞쪽 족근관에서 비골신경이 압박되는 경우는 앞쪽 족근관 증후군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네. 발가락 말단 부분에서 신경이 압박돼서 저림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간신경종이라고 칭하며 그것도 흔하게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발저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앞서서 손목부터 손목 터널 증후군부터 네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발목 터널 증후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발목 터널은 우리 발목 관절의 네. 안쪽 복사뼈 후방에 위치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인대를 고정해주는 지대 조직과 그다음 발목의 거골뼈 그리고 뒤꿈치 뼈 사이 공간에 터널을 이루는 공간이 있는데요. 예. 그 공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인대를 고정해주는 지대 바로 밑으로 인대와 함께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경골신경이 눌리게 되는 경우에 발가락 저림 또는 발바닥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아까 왜 뭐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손을 많이 쓰신 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발목 터널 증후군은 또 어떤 사람이 또 잘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또 초기 증상을 또 우리가 알아야 이게 발목 터널 증후군인가 이게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한 발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나는 원인도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합니다. 네네. 그래서 연부 조직의 종양 또는 혈관의 정맥류, 전이된 골절, 신경 주위의 섬유화 혹은 과사용에 의해서 인대에 건초염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당뇨병,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신경이 압박되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대한 증상은 모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양상을 보여서 통증의 위치나 양상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발바닥 전반에 통증 또는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데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증상이 시작하지만 네. 이후에 지속적인 양상이 됩니다. 따라서 통증의 양상은 화끈거림, 저림 감각, 그리고 감각이 소실된 듯하다고 표현을 하거나 그거는 증상을 유발하는 그리고 이완된 그 신경에 따라서 증상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휴식이나 편한 신발 착용 등 증상의 완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아무쪼록 이게 초기에는 괜찮더라도 점점 후기로 갈수록 더 통증이 심해질 것 같은데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내원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걸까요? 네, 검사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오랫동안 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육 위축과 감각 이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감각의 마비나 근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질환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오시면 우선 맥박을 만져서 혈액순환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하고 다음으로 관절의 운동 범위 그리고 정렬 등을 확인해보고 다음으로 경골신경의 분지를 포함해서 신경의 주행 범위를 촉진하고 연부 조직의 종양 등 터널을 누르는 구조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경의 경로를 주의 깊게 타진을 해보면서 유발 증상이 있는지 검사를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손목보다는 조금 어려운가 봐요. 자, 그러면은 치료도 어렵습니까? 네,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치료는 볼목 터널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주사 치료 혹은 약물, 휴식, 보존적 치료들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런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치료에 반응이 있어도 다시 재발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 네.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로도 회복이 그렇죠.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저림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 다음은 전방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이 발목 터널 증후군과 또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네, 이완된 신경과 위치가 다르게 되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발목 터널 증후군은 후방으로 지나가는 경골신경이 눌리는 증상입니다. 이와 구분되게 전방 족근관 증후군, 전방 발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 검지발가락의 발등이 증상이 저리는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심부 비골신경, 발등 위로 지나가는 신경이 표층의 근막을 지나가는 단계에서 포착, 즉 압박됨으로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고 구분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비골신경이 눌리게 되는 흔한 원인이 또 있을까요?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위치에서 심부 비골신경이 눌리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발등 부위에 입은 외상입니다. 네. 발에 심하고 갑작스러운 굴곡 또는 전방 족근관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꽉 조이는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꽃을 심을 때처럼 앞으로 구부리고 쪼그려 앉는 경우 그러한 증상이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상의 초기에는 너무 작은 신발을 신는 것과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있는 행동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네. 여성분들 뭐 힐을 신거나 또 단화 같은 것 좀 쪼이는 신발을 많이 신는 경우가 그러겠죠. 있는데 네, 이 전방 발목 터널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이는 신발은 피하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가 뭘까요, 원장님? 터널입니다. 오늘 맞습니다. 터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터널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 터널이라는 단어가 뭔가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낯선 것 같은데 쉽게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 원장님? 그렇습니다. 이 터널은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전기 선거 같은 거거든요.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막 신경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제 신경이 움직이지 않게끔 잡아주는 인대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일명 이제 터널처럼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해서 터널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터널 부위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과사용이라든지 아무튼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많이 이제 신경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압박증후군에 의한 저림증 손발 저림증에 대한 부분들에 정확한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도 우리가 미리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자세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올바른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좀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은 이걸 좀 그 발목이나 손목을 강화시킬 수 있는 뭐 인대라든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상적인 운동 이런 게 또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뭐 평소에 생활하면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운동법이 있는지 우선 김종필 원장님 우리 오늘 손목을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손 신경에 있는 압박 증상은 우리가 이제 이 근육 강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이완 운동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네. 일명 이제 스트레칭 운동이죠. 스트레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목 같은 경우는 손목이 가장 흔하니까 이제 손을 쭉 핀 상태에서 손가락 쭉 펴고 반대쪽 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뒤로 적셔주는 거를 한 15초 정도 계속 유지를 합니다. 네. 되게 좀 시원하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죠. 시원하네요. 네. 반대로 네. 이제 손을 이제 뒤집어서요. 주먹 뒤집어서? 가볍게 쥐시고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네. 어렵지 않네요. 예. 하면서도 이제 팔이 좀 당겨지는 걸 느낄 수 네, 네, 있고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이 터널의 또 주변에 있는 부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요. 네. 좀 시간이 있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흉곽출근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목에 대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거는 목 디스크에도 영향이 굉장히 큰 거라서 일단 제가 한번 시범 보겠습니다. 한쪽 손으로 해서 이 머리를 잡고 반대쪽으로 네. 이렇게 네.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죠. 네. 이것도 한 15초 정도 좀 해보세요. 목이 좀 당겨지는 거 느낄 수가 있죠. 네. 그 당겨지는 게 바로 이제 사각근이라고 설명드렸던 목의 그 뒤쪽에. 흉곽출구라고 하는 그 네. 부위에 이제 사각근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어깨를 쭉 펴고 이 어깨 날개뼈 있죠. 네. 이거가 네. 뒤로 이렇게 적시고, 마주칠 수 네. 있도록 이렇게 뒤로 적혀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목도 이제 여기 스트레칭 되면서 네. 좋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네네네. 네. 이렇게 이것도 한 10초, 15초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손을 쭉 펴고 네. 반대쪽 손으로 해서 이쪽 손을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이 겨드랑이 부위가 많이 이렇게. 당겨지는 걸 느낄 수 네. 있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바로 이제 흉곽출구 증상이 생길 때 네. 이런 운동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방적으로 이제 이러한 추구 증후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일상생활에서 예, 흔하게 할 수 있는 앉아서도, 거네요. 네, 흔하게 할 수 예, 있는 운동이네요. 아무것도 아닌 운동 같은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발목을 강화하는 운동도 궁금하거든요. 자, 유병민 원장님, 발목을 강화하는 운동 어떻겠습니까? 네, 발목을 강화하는 운동으로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한발서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행하시다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의자나 보조기구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시행을 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강도를 증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그 잠깐 말씀하실 때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지간신경종이라고 신경종은 제가 알겠는데 지간 그러니까 뭐 발가락 사이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신경 사이에 자라는 뭐 이런 종양 같은 걸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발목 터널 증후군보다 네. 지간신경종은 더욱 말단 부위의 신경이 아하. 자극돼서 발가락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지간신경종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발생이 8배에서 10배 정도 많게 되는데요. 그래요? 예. 그 네. 이유는 발가락에 관절에 과신전을 유발하는 높은 굽의 구두를 신으실 경우 하기 일이 신경이 문제군요. 눌리고 네. 맞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자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추락사고나 좌상 등과 같은 급성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역시 터널 증후군처럼 종괴 및 족지의 기형, 변형 등에 의해서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와, 365일 중에 한 350일은 저는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데 너무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 같은 이런 여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발가락에 통증이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이 자간 신경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발바닥뼈 사이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발바닥뼈의 사이 공간이 네. 가장 좁기 때문에 신경이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 4족지 사이가 가장 흔하고 다음으로 2, 3족지 사이가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위에 화끈거리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
그리고 저리고 얼얼한 양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압박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해보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로 초음파 및 MRI 등을 시행해서 자세히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이 3, 4번 족지 그리고 2, 3번 족지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서 있거나 아니면은 뭐 누워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도 아픈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네. 가만히 있었을 때도 증상이 발생할 수 아하. 있고 네. 초기에는 하이힐을 신거나 압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특징적으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경질환은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아, 네. 가만히 있는데도 아프다면 이미 좀 증상이 악화된 있습니까? 경우다. 아직은 아닙니다. 네, 다행히 질간신경종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질간신경종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있다면 또 어떻게 치료할지 치료법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려주실까요? 방금 원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는 볼이 넓은 신발로 변경을 해보고 네. 발바닥 앞쪽을 받쳐주는 중족골 패드 그리고 보조기 등을 통해서 압력을 줄여보는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너무 증상이 심한 경우 주사 치료를 다음으로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증상의 호전이 있더라도 신발이나 생활에 따라 증상이 자꾸만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신경을 감압해 주거나 신경종을 직접적으로 절제해 주거나 하는 세밀한 수술적인 치료로 신경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주사 치료 얘기해 주셨는데 주사는 어디에다가 놓는 건가요? 주사가 네. 발가락 사이에 들어가게 아픈 되는데요. 데다. 그래서 진짜요? 네, 좋은 네. 질문이셨습니다. 조금 네. 아픕니다. 아, 그렇죠. 아, 네. 네. 말다리 없는 주사들이 원래 아파요. 네. 아, 저는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중에 우리가 사실은 족저근막염을 하나 잠깐 놓치고 갔거든요. 네. 아, 이 족저근막염, 이 진단이라든지 이 치료 방법 같은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주변에 실제로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 족저근막염에 대한 뭐 진단과 치료 방법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족저근막염도 많이 흔하게 요새 발생하고 있고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는 추세입니다. 네. 족저근막염 역시 방금 말씀드린 발저림증처럼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아킬레스건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좀 단축이 있거나 아니면은 족저근막염에 선행하기에 앞서서 평발이 선행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족저근막 그 명칭에서 따르는 것처럼 근막 자체에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거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역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는 것이 치료에 도움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평발 얘기하셨는데 평발. 평발인 사람들은 그러면 족저근막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역시 발 구조 자체가 매우 우리가 복잡한 구조물이고 평발이 하지만 선행되는 경우 족저근막염으로 오시는 환자의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요즘 보면 이게 뭐 유명 브랜드든지 어떤 신발점 가게 되면 본인 그 맞춤형이? 발바닥 굴곡에 맞춰서 이게 신발을 뭐 조금 비싸더라도 맞추는 네. 경우들이 있는데 요것도 이 뭐 말씀드린 평발이라든지 족저근막염의 치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어. 족저근막염 자체가 말씀드린 다른 원인들일 수도 있겠지만 평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인 경우에는 그러한 맞춤 깔창 혹은 맞춤 신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함부로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했다가 네. 오히려 발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예. 비싸던데. 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선행하시고 확인을 받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네, 병원에 네, 네. 가셔서 일단은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커스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손발 저림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네. 뭐 갑자기 생겼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상황들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김종민 원장님께서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손이든 발이든 이제 저림증 이제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이제 뭐 쓸데없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혈액순환 개선제라든지 기타 다른 치료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선은 이제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이제 그 압박이 되는지 그런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초기에 가급적 치료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급적 이제 조금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지 비교적 그 건강한 손발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진통이 느껴지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정확히 알고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들 많이 주셨는데요. 두 분의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여의도 닥터스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농작물 피해 그리고 침수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